안녕하세요. 쇼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최신 기출문제랑 유사직역 기출문제 섞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인데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기출문제는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이니까 자, 쇼터디를 통해 정리하면 좋겠죠. 자, 1번이요. 감정평가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이죠. 감가수정. 감가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렇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사정보정이죠. 내용은 사정보정.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으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죠. 수익환원법이요. 네. 개념 문제였고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제스 옳은 거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침입 경제 그 천위 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까지 맞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지대별 구성은 도심으로부터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여기서 틀렸네요. 고소득 지역,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가죠. 고소득 지역, 그 다음에 저소득 지역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통근자 지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전이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에서 고소득, 그 다음 통근자 지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틀렸습니다. 1번. 동심원설에 의하면요,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네, 정답입니다. 옳은 것. 호이트 선형 이론에 따르면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이게 틀린 거죠. 여기 틀리고 고급 주택,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입니다.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의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3번 틀렸고요. 다핵의 그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간 분산 지향성, 이질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이 있다. 틀렸죠? 네. 유사활동간이 아니라 다핵 발생 요인으로 이질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 틀렸죠? 그 다음에 유사활동 간 분산 지향성 틀렸습니다. 그래서 핵의 성립 요건은요, 그 동종활동의 직접 이익 그리고 이종활동 간의 그 비양립성 등입니다. 여기서 유사활동 간의 분산 지향성이 아닙니다. 동종활동 간의 직접 이익입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볼까요? 3번. 아파트 시장 가격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이 불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균형 가격 하락 맞죠? 근데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네, 틀렸습니다. 3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요,
균형 거래량은 건축 원자재가 하락한다. 그럼 균형 거래량 증가하겠죠? 네, 틀렸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폭이 같다. 균형 가격은 불변하겠죠?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5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죠? 균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프로젝트 금융이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맞죠? 네.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맞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가 아니죠.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관리 계좌의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합니다. 뭘 위해서? 네. 모럴 해저드, 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하다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어진다. 맞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진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해 감정평가 문제네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요.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좋은 투자다 아니죠. 작을수록이죠. 정답 1번이네요. 내부 수익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고요.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하죠? 순소득 승수를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이거는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 순소득 승수가 뭐보다 크죠? 조소득 승수보다 크죠? 크죠. 그 다음 세후 현금수, 다음 세후 현금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죠.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총 자산 회전율이 일반적인 겁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보다 크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큽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소에 다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6번 저당대출 상환 방식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즉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CPM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CPM 방식의 경우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1번.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CPM의 경우 초기에는 그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맞죠? 2번.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요. 대출 채권의 듀레이션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CPM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CAM 방식보다 짧다.
반대로 얘기했죠. CAM, 즉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짧습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요. 4번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요.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가 아니라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이죠. 틀렸고요. 거치식 방식은요.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 수입이 줄어드는 상환 방식이 아니죠. 금리 수입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치식 방식은요.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요. 민간 투자 방식. 자, 이거는 뭐 봤던 문제죠. 기억은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겠죠.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BTL 방식이죠. BTL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정답은 BTO 방식. 그래서 4번이죠. 부동산 투자 기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할인현금 수지 방법은요.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할인현금 수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합니다. 틀렸죠? 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맞고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를 선택한다. 맞죠? 정답 1번. 이건 좀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네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소매인력 법칙이죠. 소매인력 법칙. 그쵸?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의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 지구 점유지대, 주거 지역 등으로 분화한다. 이거 동심원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5번이네요.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 추계의 접근성이 직가형의 영향을 좀 형성한다. 선형 이론이죠.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 도시가 다 핵심 이론이죠.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도시투자회사법상 위탁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자, 1번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된다. 맞고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틀렸죠? 일단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 명목상 회사. 그래서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체상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자산의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맞고요. 3억 원이고요.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맞고요. 자, 건물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요. 정답은요. 자기 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와 통제 권한이 강하다. 맞죠? 위탁 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고요.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조치다. 로 접하다. 그쵸? 자가관리 방식에 있어 소유자가 전문적 지식,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혼합관리 방식에 있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아니죠? 불명확하죠? 그게 올해 나왔던 문제 2020년 감정평가 혼합관리 방식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답니다. 자,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정답만 보겠습니다. 1번. 그냥 다 보죠.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맞고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고려하에 형성된다. 맞죠? 부동산 가격은 가격 가치 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맞고요. 부동산 가격은요,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된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아니죠? 부동산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오를 걸 예상하고 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반대로 설명했죠? 자, 부동산 가격은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죠?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1번 지문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아니죠.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가 아니라 선정은 단독주택에 선정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표준주택가격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단 표준주택 가격은요, 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됩니다. 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틀린 부분은 표준주택 가격은 여러분 정리해야겠네요. 3번 질문. 표준주택 가격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과세 업무 관련하여 주택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 3번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택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정답 5번이고요.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 이내가 아니라 50% 이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감정평가 문제였고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을 모두 몇 개인가? 지분금융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는 뭐 어쨌든 뭐 암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지분금융 방식은 조인트 벤처랑 그다음에 공모, 그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세 가지입니다. 3번. 나머지 자산유동화 증권 이거는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 다음 주택상환사채나 신탁증서금융 마찬가지로 부채금융이고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것도 부채금융이고요. 부채. 비읍. 전환사채, 죄송하네요. 신주인수권, 부사채 요거는 뭐죠? 메자닌 금융이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COC, ABCP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이 자 부채금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요. 부동산 금융. 그래서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랑 공모, 이런 증자, 조인트 벤처, 그 외 리츠, 펀드 이런 게 있죠. 사모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이에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이고요.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 자체는 채권과 주식의 결합형을 말하죠. 네. 그래서 채권형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전환사채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채권 매입에 주식 인수권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결합형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옷 같은 경우는 메자닌 금융, 비읍이 메자닌 금융이요. 채권과 주식의 결합형을 의미합니다. 이건 문제가 기출문제 이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정답이 가다반에 비해서 정답이 다 3번 모두 정답 처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6번이요. 주거분리와 여가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봤죠? 2번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쵸?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에서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 실패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다. 저소득이 문제죠. 저소득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상은 시장 실패라기보다는 자원 배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과정이 있고요. 시장 실패로 볼 수 없고 그 해결을 철거로 해결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럼 실질 소득 향상을 시키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동산 특성. 부동성은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 발달 근거가 된다.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을 말하죠. 영속성. 2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 조성이 가능하며 이것은 부중성의 예외로 물리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죠.
부중성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수요비를 매입할 택지 소유가 가능하며 물리적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이거는 용도적 혹은 경제적 공급의 증가를 얘기하죠. 2번 틀렸고요. 3번 토지는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토지의 비생산성 때문에 그 물리적 관점이죠. 3번 틀렸고요. 영속성은 토지의 재고시장과 관련해서 저량 분석도 하여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이다. 그죠?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영속성을 지니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 맞습니다. 집값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 외부 효과 또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개별성과 영속성이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아니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국지화시키지만 임장 활동은 촉진되죠. 임장 활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근거가 되는 토지 특성은 개별성과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인접성을 얘기하죠. 5번 틀린 질문. 그 부동성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야겠습니다. 부동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 네. 그렇죠. 부동산 특성. 지금 제가 잠깐 그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30일에 있어서 부동산학 총론보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강론에서 75% 이상 나오고요.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자, 특성과 부동산 개념 분류가 있는데요. 특성에서 나온다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동성과 부증성과 영속성과 개별성, 인접성 각각의 특징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이제 고정되는 거죠.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에서의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게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지금 5번이 틀린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임장과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성은. 네. 왜? 그거는 이제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중개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죠. 이게 바로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죠. 부증성이라는 것은 자, 비생산성과 면적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죠. 다 나왔던 질문이죠. 부증성.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에서 부증성의 예외는 없죠.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속성이요. 영속성.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토지의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감가는 발생 가능하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부적응 등에 의한 기능적 감가 발생은 가능하다. 등 정도. 그 다음에 개별성이요. 비대체성이죠. 물리적 비대체.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 사용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비대체하죠. 개별성 특징이죠.
인접성이요. 그 다음에 인접토지와 협동적 이용,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된 경계, 그다음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 등이 나오면 인접성, 연결성 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30% 이상 매년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좀 뼈 아프니까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자,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자,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고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측이 다 되면,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자체는요, 이렇게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변동합니다. 따라서 자, 일반 경기보다 앞서 진행하여 선순환할 수도 있고 역순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독립적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규칙적 반복적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이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고요.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면 이 장기화됐을 때 공실률 증가하겠죠. 네, 정답 3번이에요. 영업수지의 추계 과정에 대한 기석 기술한다. 가장 옳은 것은 유효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여 가능 총소득을 추계하였다.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가능 총소득이죠. 틀렸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 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는 게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 경비에 불포함이죠. 2번 틀렸습니다. 다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 순영업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보다 같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번 틀렸고요. 1년간 순영업소득이 적자가 예상되어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니죠. 같죠? 같을 것으로 판단해야죠. 5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자,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렇죠? 5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포인트. 자, 영업 경비는요. 필수 지출 항목, 유효 소득은 자, 순영업 소득에 비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작습니까? 그죠? 큽니다. 영업 경비는 필수 지출 항목 유효 조소득은 순영업 소득에 비해 항상 크고요. 영업 경비에서 불포함되는 사유 뭐가 있죠? 공실이라든가 부채 서비스, 감가, 소득세, 자본, 적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 개인 업무비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불포함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라 하면은 순영업 소득 플러스 대체 충당금에서 뭘 빼야 되죠?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 분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 정답. 올해 기출문제 감정평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않는 거요. 종합토지세 현재 시행하지 않죠. 공한지세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되고 있죠. 택지 소유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잠깐만.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죠? 죄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되고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제 당연히 시행되고 있죠. 부동산 실명제 시행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1번이죠. 네. 20문제 정도 살펴봤는데 한 문제 더 볼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예요.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시설 관리가 아닙니다. 자산 관리고요. 자기 관리 방식은 입주자와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소통 측면에 있어서 자관리 방식은 그쵸, 유리하죠. 정답이네요. 위탁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불리하겠죠. 틀렸고요. 혼합 관리 방식,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건물의 고층화와 대규모가 진행되면서 위탁 관리 방식에서 자기 관리 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고층화와 대규모화가 진행되게 되면 자기 관리 방식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됐다. 그래서 1세트 이번 시간 20문제 정도 풀어봤는데요. 부동산학 개론은 이 정도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훈련을 쇼터디를 하시고요. 모르는 거는 갖고 계신 기본서, 개념 정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연습 충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